자, 10번입니다. 탄화칼슘의 저장 방법. 탄화칼슘은 몇 류 위험물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3류 위험물의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위험물 표상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지정수량 300kg인 물질입니다. 자,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들은 전부 다 물 자체를 닿지 않게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탄화칼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석유 속에 저장한다. 뭔가 물하고 닿지 않아서 맞는 것 같지만 얘는 나트륨이나 칼륨, 3류 위험물 중에서 이 금속에 해당하는 물질인 나트륨이나 칼륨을 저장할 때 쓰이는 방법이고요. 자,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물과 비슷한 그런 성격의 물질입니다. 자, 에탄올은 굉장히 부식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3류 위험물과 만나면 물과 반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폭발하는 수소를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질소가스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서 과자를 포장할 때 많이 쓰이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질소가스를 봉입했을 때 과자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증기를 봉입한다.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데 수증기도 물이죠. 그래서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적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이고요. 옥내 저장소에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높이는 6m, 4m, 3m가 있는데, 자, 6m까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경우,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통해서 이렇게 팔레트로 올리는 경우에는 6m까지 저장이 가능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높이 쌓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m는 언제 저장을 하냐면 사류 위험물 중에서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와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조금 낮은 그런 지정수량이 큰 위험물들만 기본 높이보다 살짝 더 높게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웬만한 위험물들은 다 3m까지만 저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는 6m, 맞죠? 기계에 의하여 하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삼석유류를 수납한 경우는 몇 미터까지? 4m 맞습니다. 자, 이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는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m가 되어야 맞겠고요. 1석유류는 3m, 그 외에 해당하니까 3m가 맞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벤젠이 화학 반응을 했는데, 여기가 벤젠이죠. C6H6이 벤젠인데, 이게 H2SO4라는 황산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살펴보면 C 6개, H가 6개 있던 것에서 H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SO3H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H2로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SO3H와 반응했다 라는 표현이 이 1, 2, 3, 4번 안에 있습니다. 자, 무슨 화라는 말을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과 결합했다, 어떤 것과 만났다, 뭐 흑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변했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무슨 화 반응입니다. 자, 니트로화 반응은 NO2와 반응했다, NO2처럼 변해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요오드화는 요오드, 아이오딘에 해당하는 이 요오드와 만났다 라는 뜻이고, 할로겐화는 할로겐 원소인 FCl, Br, I 등과 만났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포화는 SO2를 포함하는 SO3H 이런 황이 들어가는 어떤 물질, 황 SO2가 들어가는 이런 물질과 만나서 변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다 통틀어서 술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표의 물질 중에서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 황아린의 종류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9개의 위험물이 나열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험 보실 때 9개의 이런 위험물이 나와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몇 류 위험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아린은 2류, 칼륨은
삼류위험물이죠.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삼류위험물. 황리는 황화린의 그 황이 아니라 10알칼리나 이황에 해당하는 삼류가 되겠습니다. 이류의 황화린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고요. 금속의 수소화물은 금속과 수소가 만난 삼금수인탄의 삼류위험물입니다. 코발트분은 이류에 해당하고 금속분에 들어갑니다. 유황은 이류, 무기과산화물은 과산화물 중에서 1류, 무기는 1류, 유기과산화물은 5류죠. 고형알코올은 인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이류를 다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을 찾는 문제인데요. 1, 2, 3, 4번 공통적으로 사류 위험물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의 인화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인화점도 작고 지정수량이 클수록 인화점도 크고 이렇게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착화온도는 그렇게 큰 경향성은 없습니다. 자, 착화온도는 발화점, 착화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메탄올은 사류 위험물 중에서 알코올류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이고요. 벤젠은 일석유류의 비수용성, 4번 테르필류는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왠지 알코올류는 뭐 400리터고 이석유류는 200리터고 수용성은 뭐 2000리터, 이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리터니까 지정수량이 작은 게 뭐 착화점도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발화점은 분자 사이의 그런 반응성이나 이런 활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수량이나 인화점의 경향과는 관계없이 착화점이 분명히 높은데도 낮은 위험물인 이 테레핀류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36문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떤 품명이고 어떤 지정 수량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식 자체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세부 규정으로 나오는 그런 식인데요.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이 할론 소화 설비는 그 안에서 할로겐 화합물이 나오는 그런 소화 설비겠죠. 그 안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그 소화약제가 팡 터졌을 때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할론 소화약제에 따라서 XY 값이 달라지는데 교재에 나온 수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2402, 1211, 할론 1301에 따라서 X 값이 얼마인지 Y 값이 얼마인지 교재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것은 할론 1211에 대한 거니까 이쪽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1은 X 값이 4.4 그리고 Y 값이 3.3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된 적은 있지만 뭐 2402에 대해서 출제되거나 1301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필기에서는 두지 않으셔도 되지만 필기에서는 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내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기를 위해서 이 표를 외워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을 꼭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답은 4.4와 3.3이 있는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과망간산 나트륨은 1류 위험물이고 1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2번 황리는 2류가 아니라 3류 위험물이고 디에틸에테르는 4류, 니트로글리콜은 5류 위험물입니다. 자, 과망간산 나트륨은 1류 위험물이니까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가열물과 접촉 피한다. 맞는 말이죠. 인류는 불연성 물질로 그 자체가 불이 날 수는 없지만 남들한테 산소를 주는 산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한테 산소를 주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주의사항이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황리는 3류 위험물입니다. 알칼리 용액과 반응해서 아세틸렌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리는 P가 4개 만나 있는 노란색 인이 있는 그런 물질이죠. 얘가 알칼리 OH가 들어간 이런 물질과 만나게 되면 아세틸렌이 아니라
P와 H가 만나는 포스핀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서 생성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황린이 알칼리 용액과 만나면 포스핀이 생성되며, 이 반응식에 대해서는 실기에서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스핀이 발생한다 정도는 필기에서 중요하게 봐두셔야 합니다. 자, 디에틸에틸은 장시간 접촉했을 때 과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KI 10% 수용액을 통해서 과산화물 검출을 할 수도 있고, 방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 니트로글리콜은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를 멀리 해야 합니다.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자, 어떤 물질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이것을 노란색으로 변하게 해서 단백질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입니다. 바로 질산의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질산이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노랗게 변하는데, 단백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단백질이죠. 자, 그래서 질산이 손에 닿게 되면 손이 노랗게 변하는데, 닿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바로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질산을 찾아보면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1번은 과산화수소라고 읽고, 3번은 과염소산, 그리고 4번은 위험물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나오는 물질이냐면 3종 분말 소화약제인 인산암모늄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탱크는 어떤 탱크인지. 자, 탱크가 지반면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상부가 지반면 상부에 있는, 이게 땅이고, 땅 밑에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상부는 위쪽에 있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돔 형식으로, 원통 종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탱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탱크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자주 볼 수 없고, 공단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쪽에서는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그 바깥에 건물보다 더 크게 있는, 마치 무슨 대형 이글루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하얀색으로 된 엄청 큰 건물이 있다면 그게 건물이 아니라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탱크를 공통적으로 우리는 지중 탱크라고 부르고요. 그 지중 탱크가 아니라 뭐 특정 5개 탱크, 집안 탱크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탱크는 아닙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5개 탱크에 설치되는 그 큰 모양의 탱크가 지중 탱크라고 불리고, 이 탱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기에서 탱크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탱크는 지중 탱크가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안전 조치를 증가시킨 방폭 구조. 자, 방폭 구조에 대해서 별표를 쳐두시고, 폭발을 방어해주는 구조입니다. 어떤 것이 폭발을 했을 때 폭발을 방지하거나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방폭구조라고 하는데, 방폭구조의 종류가 여기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폭구조 중에서 안전을 증가시킨다 해서 이 방폭구조는 바로 안전증 방폭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특수안전구조라는 것은 특수하게 폭발성 가스 등으로 시험을 했을 때 확인이 된 특수한 물질에 대해서 방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특수방폭구조라고 하고, 3번 같은 경우 유입방폭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 유입이 기름을 첨가했다라는 뜻으로 그 기름 유자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아예 폭발이 되지 않게 점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를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전증은 폭발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피해가 적도록 안전을 증가시킨 거라면, 본질 안전은 안전증보다 더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예 점화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폭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필기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설명을 주고 이 방폭 구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책의 해설에도 자세히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표시해 두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방폭 구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